안녕하세요, 책쟁이 여러분. 책소리입니다. 또 열흘 만에 좋은 책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가뜩이나 꿉꿉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 어, 앞에 몇 장 읽고 중단하신 분도 꽤 많고 작품을 다 읽었지만 뭔가 해소가 안 된 그런 꿉꿉함이 있는 책인 것 같기도 해요. 오늘 명쾌하게 이 좀 날씨도 날려버리고 책에 대한 그런 뭔가 채증 같은 것도 좀 날려버리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열린 책들의 세계문학 전집 1권 재와벌입니다. 열린 책들의 세계문학 전집이 조금 뭐 번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독자들한테 실망을 줬던 적이 없었고요. 또 중요한 건 책 선정인데 도서 선정이 꽤나 잘 돼 있는 그 시리즈 같아가지고 저는 열린 책들 세계문학 전집을 전권을 다 읽어보는 인생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도스토옙스키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제어벌이란 작품이 제 최애 인생 도서거든요. 근데 이 책이 하필이면 첫 번째 도서여서 열린 책들 거를 더 좋아하나 봐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열린 책들 버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해보고 싶고요. 사람들이 그 고전 문학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고전 문학이 되게 어려운데 러시아 문학은 더 어렵다. 그리고 러시아 문학은 되게 어려운데 도스토옙스키 작품이 더 어렵다. 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아마도 이름 때문일 것 같아요. 그 러시아 문자를 한글로 표기를 하다 보니 우리가 주로 사용하지 않는 글자가 습관되지 않은 채로 발음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한 번에 이렇게 편안하게 발음이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주인공 이름도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여러 이름으로 부르게 되니까 이게 좀 자꾸만 헷갈리고 중간에 막 멈춤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면 주인공이나 이 러시아 문자를 한글로 표기한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돼요. 이 책 속에는 없지만 제가 그냥 만들어서 예를 들어 보면,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한테 편지가 오는데 라스콜리니코프가 그 편지를 읽고 있어요. 우리는 책을 보니까 알죠. 이 친구가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걸. 근데 엄마한테 온 편지인데 사랑하는 아들 로자야. 잘 지내니? 뭐 이렇게 오니까 라스콜리니코프를 엄마가 로자라고 부르는구나. 어쨌든 우린 같은 인물인 걸 알죠. 그리고 편지를 읽고 있는데 친구가 들어와요. 안녕 로지까? 잘 지냈어? 요즘 왜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들어? 라면서 로지카라고 또 불러요. 그러니까 읽는 도중에 우리가 활자만 보는 게 아니고 책에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듯이 이 상황을 연결시키다 보면 한 인물이지만 여러 이름으로 표기된다는 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스로 알게 되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적어놓고 외우면서 그 외우는 걸 다시 보기 위해서 앞 페이지로 돌아가고 그 외무지를 살피면서 이야기가 또 끊기면 가뜩이나 발음하기도 힘든데 그 발음 때문에 끊겼던 게 그 찾아보느라 또 끊겨서 오히려 독서하는데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시점이 있으니까 굳이 이름을 막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쭉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Run. 스토리 잠깐 짚고 갈게요.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너무 가난해요. 하숙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숙집 안에는 뭐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의자 하나일 정도로 굉장히 작고 건조하고 뭐 물품도 없고, 그리고 본인도 갈아입을 옷 당연히 없고요. 입고 있는 옷도 막 찢어지고 낡고 빨아 입은 것도 아닌 막 그 너덜너덜한 상태. 밥은 언제 먹었는지 솔직히 모르겠고, 이렇게 되게 가난으로부터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청년으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느냐? 또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서 쓸데없이 뭔가를 계획해요. 그리고 그 시골에 엄마랑 여동생이 살고 있는데 엄마가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연금을 저당 잡혀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서 학비를 보내주고, 그리고 두냐 여동생은 그 어느 부유한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는데, 그 우리로 치면 바깥 남편한테 성추행 같은 걸 당해요. 그래서 혼삿길 막히게 된 상태에서 어떤 너그러운 이 사람이 그 두냐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이런 내용이 편지에 오는데, 사실 그 사람은 참 추하고 비열하고 그런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는 두냐가 가난 때문에 그 원하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남자랑 결혼하려고 한다, 이걸 직감하게 돼요. 아무튼 라스콜리니코프는 본인이 그 아버지의 유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당포에다가 맡기고 선이자를 다 떼고 준 쥐꼬리만한 돈을 주머니에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길에 널브러진 어떤 여자가 이제 누군가에게 추행 당할까봐 집에 가는 경비로 쓴다든지, 그리고 엄마가 어렵게 마련해서 보내준 돈을 그 술집에서 만난 그 퇴역 군인의 장례비로 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자유롭지 못하고 힘들면서도 그 돈을, 어떻게든 생겨난 돈을 막 탕진한다거나 학비로 쓴다거나 뭐 밀린 하숙비를 낸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바에서 만난 술주정뱅이가 있는데, 그 술주정뱅이는 라스콜리니코프가 원하지도 않는데 혼자서 막 대화를 해요, 라스콜리니코프하고. 본인한테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천사 같은 딸 소냐가 있는데, 소냐가 가정이 너무 어렵고 가난하다 보니까 매춘을 해서 식구들이 먹고 살고 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양말 한 짝도 다 술과 바꿔 먹고 있다, 뭐 이런 찌질한 얘기를 들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의 삶도 참 지질하고, 엄마 가족들 두냐나 엄마 이런 사람들도 지질하고, 그리고 그 추술주정뱅이나 소냐도 지질해요. 그런데 그 전당포 노파가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어렵게 찾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선의제를 떼고 진짜 쥐꼬리만큼 돈을 내어주면서도 생색이란 생색은 엄청 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악덕고리 업자죠. 이 사람이 정말 이만치도 안 되는, 정말 해로운, 정말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기생하는 그 이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라스콜리니코프가.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선량한 사람들의 피를, 고열을 빨아먹는 이 같은 존재인 전당포 노인을 죽여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한 사람의 희생으로 여러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상한 정의감에 쌓이면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경비실에서 도끼를 훔쳐서 이 코트 안에 집어넣고 전당포를 찾아간 후에 그 전당포 노인을 잔인하게 살해를 하는데, 그 전당포에서 그 훔친 폐물과 돈과 지갑들을 주머니에 가지고 나오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그 전당포 노인의 그 여동생이 전당포로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목격자가 나타나게 되는 바람에 추가 살인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그 전당포 노파의 여자 동생은 사실은 굉장히 그 라스콜리니코프처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언니한테 막 구박을 받고 핍박받던 그런 사람이라, 사실은 악한 저쪽 전당포 노파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을 살해한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전당포에서 취한 물품들을 땅에 묻어버려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정의감에 훔쳤던 그 악행을 저지르고 가져온 돈들을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묻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예심판사 포르피리가, 이 물증은 없지만 이 사건과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걸 직감하고 의심을 하고 자백할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데,
라스콜리니코프도 알아요. 포르피리가 나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포르피리는 나와 같은 류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더 반항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의 심리가 조금 길게 나와요.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살인하고 물품을 훔치고 나와서 열병을 앓기 시작해요. 굉장히 헛소리를 하고 고열에 시달리고 두통에 시달리고 내리 잠만 자고 갑자기 막 밖에 뛰쳐나가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조금 이상스러운 말과 행동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다가 소냐가 뭔가 이상하니까 둘이 대화하는 도중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 라스콜리니코프가 사실은 내가 그 전당포 노파를 죽였다 라고 얘기하니까 소냐가 울면서 당신은 불쌍한 사람이다. 광장에 나가서 대지에 키스하고 사람들에게 자백해라. 당신이 살인자라고 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라스콜리니코프는 비웃죠.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살인죄인으로 낙인 찍히지 않았고 영웅으로 대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로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는 살인죄가 큰 죄냐? 아닌 거예요. 나는 정의를 실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왜 라스콜리니코프는 열병에 시달렸냐 이거죠. 그리고 라스콜리니코프는 왜 그 돈을 쓰지 않았냐. 이것도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이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 작가가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작품에 이런 꽉 찬 스토리를 담아놨는지를 좀 알아보려면 작가에 대해서 조금만 짚어야 될 것 같아요. Run. 도스토옙스키라는 인물은 굉장히 소비와 낭비가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항상 책을 쓰고 대금을 받는 게 아니라 선금을 받아서 먼저 소비부터 하는 그런 작가였다고 하니 굉장히 돈에 좀 찌들어 있었겠죠. 그 도스토옙스키는 페트라셰프스키라는 어떤 공상적 사회주의 클럽에 가담되어 있었던 인물인데, 도스토옙스키가 되게 말을 잘하거나 뭐 이렇게 인기가 많은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뭔가에 집중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낭독문 같은 거 하나를 읽으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그랬었대요. 근데 하필이면 불온서적으로 선정된 그 낭독문을 도스토옙스키가 읽음으로 인해서 반란 음모죄로 사형 집행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그러는 동안에 굉장히 막 고통스럽고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억압된 상태로 지내다가 사형 집행 당일날 이제 방아쇠만 당기면 되는 순간에 갑자기 사형 집행 취소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불온서적을 낭독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사형을 시키는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려는 쇼였을 뿐 사실은 당국에서도 이들을 죽일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거죠. 예, 도스토옙스키는 새롭게 부여받은 어떤 생명, 그런 어떤 자유를 이제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그때까지의 그 고통 이런 것들을 겪고 나서 이 재화벌이 두 번째로 쓰여진 작품이니까 아마 그 자유와 돈 이런 거를 결부시킨 작품을 좀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왜 도끼였는가? 이게 좀 중요한 부분 같아요. 왜 도끼였냐? 도끼는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생활 필수품이었다고 해요. 그 우거진 나무를 자르거나 그 나무를 잘라서 뭐 땔감으로도 쓰고 집을 짓기도 하고 그리고 뭐 농사를 짓기도 하고 그리고 성상을 깎는 데 사용하기도 했던, 어떻게 보면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성스러운 도구가 도끼였어요. 우리 옛날에 농경지에 보면 호미와 낫이 어느 집에 가도 있듯이 러시아에서는 도끼가 그렇게 흔한 도구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흔한 도구를 사용해서 전당포 노파를 죽인 건데 저는 여기에 조금 더 보태서 제 생각엔 작품을 읽다 보면은 그 라스콜리니코프가
그 소냐에게 자기의 죄를 자백을 하고 그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도스토옙스키라는 작가는 스스로 자기가 그 신앙심이 좀 깊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앙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반전을 좀 넣어놓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전당포 노인을 굉장히 몸에 해가 되는 사람의 고열을 빨고 사는 나쁜 악덕한 사람이잖아요. 나쁜 사람, 해로운 사람, 해충 같은 사람인데 그 더럽고 나쁜 사람을 그 성상을 깎는 성스러운 도끼를 사용했다는 건 초반에는 종교를 조금 이렇게 부정하지 않았 부정하는 느낌을 먼저 실어준 후 나중에 성경책을 보는 거 그리고 그 시베리아에서 이 성경책을 오랫동안 보고 이러므로 인해서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종교를 부정하다가 나중에 종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같이 담았던 건 아닐까? 이 생각이 살짝 들었고요. 라스콜리니코프가 그 소냐라는 성스러운 그 여인과 대화를 하던 도중 자기가 그 노파를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냐가 울면서 그 라스콜리니코프를 안고 말을 해요. 너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다. 어, 대지에 나가, 그 내거리로 나가, 광장에 나가서 대지에 무릎을 꿇고 키스하고 나서 자백해라. 당신은 살인자라는 거를 그래서 용서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의 경우는 살인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나쁜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경찰에 가서 자수해라 라고 하는데 소냐는 불쌍한 사람이다. 그리고 대지에 사죄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도 그동안 그 라스콜리니코프가 열병을 앓고 심리적으로 혼자서 싸우고 했던 부분을 이미 벌을 받고 있다라고 소냐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벌을 받고 있는 당신이 너무 불쌍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속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부분이 자유에 대한 갈망, 그리고 실제로 자유로 가는 길로 본인이 스스로 움직여 나가는 것, 그 방향이 잡히는 것, 자유를 원했고 결국은 자유를 찾아가는 것. 유배 생활에서 8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고립은 아니에요. 그냥 고립이 아니라 본인이 처음에 유배지에 갔을 때 거기서 그냥 사람들하고 소통도 하지 않고 어, 스스로 단절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죄에 대한 벌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 유배지까지 따라온 소냐나 두냐나 라주민 같은 이런 인물들을 볼 수도 안을 수도 만질 수도 같이 여행을 가거나 같이 눈을 마주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 자유를 차단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친구에게 벌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처음부터 자유를 원했단 말이에요. 돈이나 가난으로부터 이런 삶으로부터 자유를 원했는데 그 자유를 얻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 사실은 더 자유를 억압시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원했던 그 하고 싶었던 정의라는 것이 사실은 더 원했던 자유를 차단하게 되는 그런 결론이 되었던 작품. 인간의 삶에서 자유와 어떤 그런 정의 이런 것들만큼 중요한 거가 있을까 싶어요. 저자의 그런 깊은 의미, 깊은 뜻,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을 찾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문학을 대할 때의 어떤 재미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문학이 고전 문학이 좀 어렵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나씩 찾아낼 때마다 느껴지는 그 뿌듯함과 보람이 되게 큰 고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전 문학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편 한 편 쉽게 쉽게 읽다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같이 토론이나 이런 거 소통을 통해서 취하고 나서 그게 조금 더 추가가 되면 고전 문학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말주변도 없는 제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해요. 다음에 조금 더 나아지리라 보고 다음 도서 또 저는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예예예예예예예예